안녕하세요. 1인 마취통증학과의원의 이립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대상포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준비한 내용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비욘드 채널에 나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당시 영상 내용이 워낙 괜찮아가지고 그냥 두기 좀 아까워서 저희 채널에서도 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이 내용은 좋은데 워낙에 많고 좀 길고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걱정이긴 합니다. 다만 정말로 그 대상포진 진단이 좀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요즘 TV 광고에도 많이 등장하죠. 대상포진 당신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썰렁하게 남기긴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감염병이죠.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이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만큼 조기 진단을 하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면은 경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도 슬라이드 내용도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알아야 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세 가지.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알아야 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세 가지. 제목 멋있죠? 잘 뽑았어요, 아주 제목. 대상포진이 생소한 듯 하면서도 이 우리가 외래에서 진료보다 보면은 꽤 적지 않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이른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더 많아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병은 감염병이죠. 하지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아니라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몸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두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뭐 전염이 잘 되는데 옮겨가는 경우 가서 수두가 발생하는 거죠.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이게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전염이 되어도 그쪽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두가 발생하는 거죠. 대상포진은 이미 감염되어서 잠복해 있는 수두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재활성화된 형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 40대 성인인데 대상포진에 걸렸다. 그렇다면 만약에 주변에 뭐 자녀분들이나 조카분들이 있다면 전염이 되어서 혹시 수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건 조심하는 게 맞겠죠? 다만 부모님께 옮겨가서 대상포진이나 수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옮겨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수두 형태로 옮겨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르신들은 거의 다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정말 드물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수두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 명이 걸리면 10명에게 전파하죠. 특히 잠복기나 전염력 기간의 특성상 이게 아주 잘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전염력이 높다고 하는데 전염력이 점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 바이러스가 더욱 전염력이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놀랍게도 홍역이 수도보다 좀 더 전염력이 높은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모든 병은 예방이 중요하죠. 수도도 예방이 중요해요. 그리고 대상포진도 예방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 예방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수두는 전염을 예방하는 거고요. 대상포진은 이미 전염된 상황이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있고 전염력이 너무 높아서 예방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일단 전파를 막아야겠죠. 수두나 대상포진이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일단 접촉성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손 소독, 손 씻기 잘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격리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기로도 이게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백신이 제 역할을 해줘야겠죠. 오늘의 내용이 수두는 아닙니다만 결국 대상포진이 수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이다 보니까 이거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식 명칭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정말로 전염력이 강하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걸리면 10명에게 전파를 합니다. 문어발이 8개죠. 그보다 많은 거예요. 잠복기는 2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피부병변이 발생하기 2주 전 어딘가에서 옮겨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 일을 그렇게 잘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 발진이 발생하기 한 1에서 2일 전부터 이미 전염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부 병변이 발생했을 때는 전염 맞기에는 늦었다는 거예요. 발진 발생 1에서 2일 전 전염력이 생기면서부터 전신적인 염증 반응 증상이 발생하긴 합니다. 감기나 배탈 같은 아니면 뭐 근육통 같은 몸살 기운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그 흔한 증상들이다 보니까 이걸 보고 피부 병변 전에 수두 발생을 딱 집어서 의심하기는 좀 어려워요. 전형적인 피부 발진이 발생하면서부터는 뭐 진단은 아주 쉽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정말 전형적이기 때문에 수두인 거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1에서 2주 전 수두 혹은 대상포진 환자 접촉이 있었고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잘 기억해뒀다가 피부 발진 전에 한 번쯤 또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증상은 한 1에서 2주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내 강력한 전염력을 유지합니다. 피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전염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소아에서보다 성인에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대상포진도 분명 전염력이 있습니다. 전염이 되는 경우 수두가 발생하죠.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두에 비해서 전염력이 약하죠. 격리가 필요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조심은 해야 됩니다. 증상이 아주 격하게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라도 드물지만 공기 전염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전염력은 피부 병변이 진행하는 동안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상의 소실은 피부 병변이 사라지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포진은 모양새가 정말로 전염적이어서 일단 딱 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과 수포를 동반한 피부 발진이 전형적인 신경절 분포를 따라서 신체의 편측에 선형으로,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피부 발진이 있기 한 1에서 2주 전부터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대상포진이 발생할 거라는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피부 발진 전 통증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잘 고민해보면 어렵지 않게 대상포진을 또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발생하고 나서 한 2주 내면 다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부 분변이 사라진다고 증상이 소실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신경손상이 나와버렸다고까지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조금 무리하면 바로 통증이 발생하고 발진이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병 상태의 종결이 어느 시점인지를 너무 속단하면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고 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질병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부도 깔끔해지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요. 아무튼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치료를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경과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 치료를 잘한다의 첫 단추는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치료가 빨리 시작될수록 결과는 좋습니다. 대상포진은 72시간 좀 더 이상적으로 말하자면은 48시간 안에는 치료가 시작돼야 하겠죠. 수두는 24시간 내에 치료가 시작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두의 경우 빠른 치료 시작을 통해서 광범위한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증상이야 뭐 피부만 잘 보이지만 사실 수두가 발생하면 바이러스 증식은 전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대상포진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늦어지면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신경손상이 심하게 남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극심한 통증 같은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빠른 치료 시작은 단순히 현재 증상을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그 이상의 후유증 예방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골든타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나? 결국 더욱 중요한 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겠죠. 진단을 사실 대상포진도 그렇고 수두도 그렇고 워낙에 전형적인 경과와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의 모양새가 특징적이어서 전후 상황을 물어보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PCR 검사죠. 수포의 농을 이용하거나 혈액 샘플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정확하기도 하지만 아주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에요. 일단은 비용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된 상황에 이 검사를 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샘플링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병원에서 직접 이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결과가 적어도 이틀은 걸려요. 주말 발목 끼면은 더 지연될 거고요. 물론 아주 빠르면 다음날 볼 수도 있겠지만 즉시 결과를 얻기는 또 힘들죠. 대상포진은 골든타임 72시간이라고 하지만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더욱 좋고 수두의 경우는 24시간이죠. 물론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개시하는 게 맞기야 하겠지만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 많은데 굳이 결과를 기다리다가 1년게 생기면 이건 좀 곤란한 거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병이 단순 포진이냐 아니면 대상 포진이냐를 구별해 주는 것만큼은 이 PCR 검사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구강 내에서도 이 대상 포진이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구내염하고 정말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PCR 검사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부위별로 또 모낭염과도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정말 감별이 어렵고 꼭 감별이 필요하다면은 그럴 때는 PCR 검사는 정말 보석 같은 검사가 되는 거죠. 단순 포진 바이러스와 대상 포진 바이러스는 서로 다르면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헐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대상 포진 바이러스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죠. 이게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바퀴벌레 잡는 살충제를 파리한테 뿌린다고 안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내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 포진은 후유증을 남기거나 그러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 단순 포진을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간혹 단순 포진 환자분들께서 대상 포진이 자주 한 자리에 반복 재발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차피 대상 포진이나 단순 포진이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어떻게든 자기 관리를 또 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는 게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또 있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이게 대상 포진이라고 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돼요. 외래에서 진료보다가 단순 포진으로 잘 설명드리면 또 그렇게나 마음을 편해 하시는 경우가 또 덜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단순 포진이라고 마냥 안심만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도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습니다. 일단 증상이 발생하고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치료가 시작되면 증상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진단이 뭐가 되건 간에 경과를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병원에 오셔야 돼요.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인지를 하고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첫 단추예요. 집에서 고민만 하다가 한 며칠 지켜보다 보면 골든타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 빠릅니다. 병원에 빨리 가보려고 하는데 통증도 심하고 뭔가 이상한데 피부에 발진이 없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병원에 못 오시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럴 때에도 병원에 오시면 당연히 진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을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했을 때 장점이 많아서 그래요. 피부 병변도 최소화하고 통증도 최소화 그리고 후유증을 예방하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대상포진이 맞는지를 구별해주면 정말 보람이 크죠. 피부 병변 없이 병원에 통증만으로 오시는 경우도 뭐 항상 그런 식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문진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단을 해낼 수 있어요. 물론 100%라는 건 세상에 없긴 합니다. 정말 필요하면은 PCR 검사를 통해서 혈액 샘플을 통해서 또 검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스포의 농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야겠지만 혈액에서도 검출이 되기 때문에 피부 병변이 없는 상태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진단이 강력하게 의심되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PCR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어요. 그런데 또 아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진료를 볼 때 어차피 치료를 시작할 거라면 굳이 PCR 검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PCR 검사가 좋기는 한데 또 피부변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혈액에서도 검출이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검사가 피부 병변 발생 전 대상포진 진단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실보다는 득이 많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통증 양상이나 경과가 아주 전형적이라고 하면은
피부 병변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경과가 좋아서 피부 병변마저도 거의 없이 지나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진단에 대한 판단이 솔직히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뭐든 간에 100%라는 거는 없는 거죠. 물론 피부 병변이 확인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조기에 병원에 오셔서 진료하시는 거를 권해드릴 수 있겠어요. 결국 환자분들께서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증상의 공통분모가 있으면 꼭 병원에서 진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세 가지. 첫 번째는 통증 발생 혹은 포진 발생 전 한 일주일에서 2주쯤 전에 전신적으로 몸살 기운 같은 감기 같은 염증 반응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에요. 바이러스 증식이 시작되면서 전신적으로 면역계가 반응을 하면서 이런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통증의 양상이 정말로 생소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통증의 원인이 될 만한 자극을 우리 몸의 신경계가 인지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의 경우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지만 그 느낌이 너무 생소하고 진짜 묘합니다. 전기가 오른다, 감각이 이상하다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쉽지 않죠.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해요. 아픈 건 알겠는데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을 못 하겠다. 너무 생소하고 이런 종류의 통증은 처음 느껴본다. 사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딱 듣자마자 머릿속에는 혹시 대상포진인가 하고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한번 겪어본 분들은 뭐 다음번 재발할 때 환자분들이 그 느낌만으로도 바로 인지를 해낼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통증이건 피부 병변이건 간에 한쪽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도 국소적으로 그리고 또 선형으로 띠 형태로 대상으로 신경 지나가는 길목을 따르는 형태로 증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피부 병변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되면은 대상포진을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글씨가 좀 작죠?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래요. 제가 걸려봤던 대상포진, 저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 저도 대상포진에 걸렸었어요. 이게 한 3년 전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일주일 정도 그때 대상포진으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대상포진이 대상이었던 거죠. 아직 나이가 50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저는 이제 이 우측으로 옆구리에서부터 허리 골반 쪽으로 아팠고 무릎 안쪽으로 아팠어요. 여기가 이제 우측 요추 3번 신경으로 대상포진이 왔었던 거고요. 처음에는 그 느낌이 정말 허리 디스크 터지고 무릎 관절염이 온 줄 알았어요. 코로나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이게 이렇게 몸이 망가지나 하면서 정말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코로나 감염 때문에 전구 증상 같은 걸 잘 인지도 못했고요. 그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대책이 없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이 아픈 느낌이 갑자기 번개치면서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 딱 나는데 머릿속에서 정말 네 글자가 바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대상포진. 정말 평소에 환자분들이 외래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평생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었던 거죠. 이건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 약 복용하고 점차로 호전되는 걸 확인했고 피부 병변이 발생하기 전 치료를 시작해서 약 다 먹고 나서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때쯤에서 피부 병변이 확인이 됐습니다. 총 보면은 3에서 4개월 정도 특히 아파서 고생을 했고요. 피부는 정말 빨리 아물었어요. 워낙에 치료를 빨리 시작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료 빨리 시작한 것만큼 통증도 빨리 없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겹치다 보니까 좀 통증 관련해서 힘들게 경험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을 하면서 결국 이 과정에서 제가 느끼게 된 건 딱 하나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백신에 관한 내용이요. 백신, 이건 정말 제가 아파보기 전과 후가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백신 맞아야 될까? 하고 외래에서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면 솔직히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게 없어졌지만 조스타박스라고 구약이 있었는데
이 주사제는 예방률이 많게 보면 70%에서 적게 보면 한 50%, 그리고 이러한 예방률이 그렇게 잘 유지가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5년 정도 지나면 30%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부스터를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 예방 효과가 아주 만족스럽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약은 결국 신약인 싱그릭스가 나오면서 아예 사라져 버렸죠. 요즘은 광고에 나오는 이 백신은 싱그릭스입니다. 효과는 뭐 싱그릭스 아주 좋죠. 그러나 이제 맞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전신의 근육통이나 이 몸살 기운 같은 부작용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접종이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 좀 상당히 고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치료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치료 잘 하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 이건 정말 너무 아파요, 걸리면은. 그래서 그냥 백신을 맞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잘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비싼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맞고 며칠 아프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상포진 걸리면 진짜 아파요. 그리고 그전과 다르게 이 백신이 예방률도 일취월장해서 분명 맞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백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백신이 싱그릭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조스타박스라고 하는 구약 백신이 있었죠. 이거가 거의 같은 백신이 이제 국내 생산으로는 스카이조스트가 있습니다. 조스타박스는 현재 생산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유통도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싱그릭스의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하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인 그러니까 조스타박스와 거의 비슷한 형태인 스카이조스터는 여전히 생산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스타박스나 스카이조스터 같은 약독화 생백신 형태의 백신이 처음 개발되고 나서 승인이 된 시기가 2006년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대상포진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역사가 짧죠. 지금이 2026년이니까 20년 만에 일부 생산이 중단되어 버린 걸 보면 정말 발전 속도가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유전자 제조 백신인 싱글릭스로 접종하는 게 대세가 된 거죠. 이 백신은 단백질 항원과 면역 증강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독화 생백신 중 스카이조스터는 여전히 생산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병원이나 뭐 보건소 이런 곳에서 접종을 하는데 한 번만 맞으셔도 돼요 라고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면 이 형태의 백신인 거고, 현재는 스카이조스터가 유일한 거죠. 접종 후 면역력은 4주 이후 획득하게 되고 한 70% 정도의 예방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잘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좀 섭섭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 각 지자체에서 나름의 기준을 두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백신이 아마 이 백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백신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정말로 훌륭하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하면 수두를 예방하는 수두 백신도 약독화 생백신이죠. 대상포진도 수두도 모두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백신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죠? 사실 수두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은 서로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다를 뿐이죠. 대상포진 백신은 같은 생백신을 두고 수두 백신에 비해서 용량만 14배에서 한 15배 정도로 증량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따지고 보면은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대상포진 백신은 수 백신의 강력한 부스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의할 점은 이런 생백신은 게다가 용량도 증량이 되게끔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정말 많이 억제되는 분들이라면 좀 접종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산모라든지 뭐 임신과 관련된 부분들도 백신 접종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따지고 보면 둘 다 같은 성분이니까 아직 수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수두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는 게 동시에 가능하겠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좀 이상한 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자, 상황별로 살펴볼게요. 일단 수두 백신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한 차례가 지원됩니다. 12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의 접종을 하죠. 한 번만 하면 한 80% 정도가 예방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권고되는 거는 두 차례 접종이죠. 되도록이면은 4에서 6세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수 예방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경우는
3개월 간격으로, 그리고 13세 이상 청소년 성인은 한 1, 2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을 하게 됩니다. 1세 때 1차 접종만 하고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2차 접종만 하시면 되고요. 일단 한 번 했다면 그건 평생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수두에 감염된 경우에는 2차 접종은 필요 없겠죠. 아예 백신 자체를 접종하기도 전에 수두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확실히 수두에 걸린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에는 3일에서 한 5일 이내에 백신 접종을 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발병 전에 접종해서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건 성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특히 신경 써야 될 거는 백신을 접종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백신 접종 시 알러지가 있으면 접종을 하면 안 되겠죠. 1차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 2차 접종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을 만들 때 들어가는 구성 성분에 알러지가 확인된 경우에도 접종을 피해야 될 거고요. 생백신이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면역 억제에 있으면 역시나 접종을 피해야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도 백신을 피해야 되고요. 이건 수두나 특히나 대상포진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무효수유 중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이전에 수두에 걸린 적도 없는 여성이 임신 중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죠. 초기에 노출되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임신 말기에 노출되면 신생아 수두로 이어지면 또 결과가 또 안 좋을 수 있고요. 다만 백신을 통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관찰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두 백신이 필수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성립되기는 좀 힘들겠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이미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수두가 발병하는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아주 드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수두에 걸린 적도 없는 여성이 임신 중에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10일 안에 이뮤노글로빈을 투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임신 중 정말로 수두나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분명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항바르셀을 투여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걸로 되어 있고요. 용법도 임신 중이 아닌 환자분들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소염제나 진통제 복용에 제한이 좀 있고요. 타이레놀 정도만 복용이 가능합니다. 피부 병변과 관련해서는 항균 연고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상포진에서 통증이 너무 극심하면 국소마취를 이용한 신경치료도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 통증을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가족 계획을 하면서 수두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만약에 사모될 분이 수두 감염이 된 적이 없다, 그리고 백신 접종도 한 적이 없다라면 일단 면역력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를 해봐야겠죠. 거기서 지도새도 모르게 이미 수두에 감염된 적이 있어서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고민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항체가 없는 경우라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미리 수두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신 전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접종 후 1에서 3개월간은 임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하게 그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 마시고 경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의점은 수두 백신이나 대상포진 백신이나 모두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대상포진 백신과 관련된 내용은 싱그릭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카이조스는 워낙에 예방률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신약인 싱그릭스 접종이 권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은 2개월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은 두어야 된다고 하고요. 2차 접종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1차 접종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2차 접종을 하시면 결국 면역력은 동일하게 획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방 효과는 1년 차에 97%를 유지하고요. 5년 차에도 90%를 유지하고, 그리고 10년 차에는 8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10년 차까지 정확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예상치입니다. 만약에 1차 접종만 하고 중단한 경우 70% 정도 예방률을 보이지만 이게 유지가 잘 안 된다고 하고요. 기존의 생백신 접종을 하신 환자분들도 접종 후 어느 시점에라도 싱그릭스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물론 백신 간의 간격은 한 2개월 정도는 두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 산모 이야기가 나와서 첨언하자면 아무리 싱그릭스가 생백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신 중 접종이나 임신 기간과 겹치는 접종은 피해야 합니다. 모유수유 중 접종은 안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약제 종류를 막론하고 보통 한 50대부터가 권고됩니다. 이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때부터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에 감염되고 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잠복하는데 재발한다 하더라도 대상포진으로 발생하지 수두로 다시 발생하지는 않죠. 이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 바이러스를 정말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면역 억제가 심한 환자라면 수두 증상이 재발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면역이 억제된 환자들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면역계가 잘 작동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이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곳도 면역체계가 가장 접근하기 곤란한 척추신경절에 잠복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해주던 면역력이 50대에 접어들면서 감소하게 되고요. 대상포진 발생률과 후유증도 이 나이 때부터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대가 권고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50대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 장기 이식이라든지 에이즈 감염인 경우 등이 있겠죠. 특히 생백신보다는 싱글리스 접종이 안전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포진이 반복 재발하는 환자이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진행한 환자의 경우에도 백신이 조기에 권고됩니다. 19세 미만인 경우는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게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으면 재발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배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재발을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인류의 면역력이 그동안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연구를 거듭하면서 정확한 결과가 도출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상포진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고려해서 백신을 권고합니다. 발병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으로부터 접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보다 좀 더 일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이후에 대상포진 발병 양상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은 이미 코로나 유행 당시 초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백신 접종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사례가 정말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걸리지도 않던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연구 결과로도 살펴보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발생률에 변화가 있냐고 하면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대세에 큰 지장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백신 접종이 세포 면역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대상포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거의 직후에 대상포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대상포진 발생률이 최근 들어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백신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대상포진 백신뿐만 아니라 수두 백신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근본이 되는 수두마저도 예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대상포진 환자가 늘어나는 건지, 물론 큰 증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정설은 없어요. 다만 수두 백신 접종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두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생률은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역설적인 건 수두 백신의 경우 이게 생백신이잖아요. 이 백신의 접종으로 몸에 투여된 바이러스가 실제 자연 감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경절에 잠복하고 또 대상포진을 유발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이게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기도 하지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경증이고 후유증도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대상포진 백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고민될 부분은 이겁니다. 만약에 수두 백신을 맞은 적이 없고 수두 증상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환자에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는 게 맞냐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요.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건 수두가 재발한 형태인 거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가 이미 감염되어 있고 수두 바이러스의 감염을 영원히 피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 권고를 하자면 일단 검사를 통해서 수두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항체 양성이면 무증상 수두 감염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음성이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감염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일단 먼저 수두 백신을 완료하고 그 후 대상포진 백신을 권고할 수 있겠어요. 두 백신 간에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는데 기존의 생백신 간에는 4주 간격을 뒀고요. 그리고 싱그릭스는 8주 간격을 두고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상포진에 정말로 걸렸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치료 잘 받으셔야겠죠. 늦지 않게 병원에 오셔서 항바르세 등 필요한 약을 처방받으시고 복약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통증 조절 및 후유증 예방 목적의 신경주사 치료도 필요합니다. 통증 조절 및 신경재생 보호 목적으로 수액 치료도 가능합니다. 또 피부에 하는 물리치료도 있어요. 이런 것들만큼 중요한 게 또 면역력이 흔들려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식사 잘 하시고 잠도 충분히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될까요? 운동? 이건 안 됩니다. 쉬세요. 운동이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게 맞긴 해야 하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힘들어서 오히려 병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 한 3개월 정도는 되도록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푹 쉬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잠복하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수두 감염증 환자 중 3분의 1 정도에서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통증과 수포를 동반한 포진이 신경절을 따라 분포하는 것이고요. 보통 편측으로 하나의 신경절을 침범해서 막대 모양으로 신경 길목을 따라 발생합니다. 면역 억제 환자나 고령 환자에서 병변이 넓게 퍼지거나 복수의 신경절에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또 포진이 없는 형태의 대상포진도 발생 가능합니다. 재발을 하는 경우, 이전과 동일한 신경절에 재발하는 경우는 많이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반대측의 다른 레벨의 신경절에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동측의 다른 레벨로 그리고 반대측 같은 레벨로 발생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깨알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후유증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후유증은 발생하면 좀 힘듭니다. 이건 결국 신경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증상의 종류를 막론하고 경우에 따라 영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신경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일단 대상포진의 신경통은 피부 병변이 사라진 후 통증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발병 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준으로 피부 병변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남아있으면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는데 이 단계가 되면 치료의 의미가 좀 퇴색될 정도로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 되고 결국 이런 상태를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골든타임이죠. 아주 최근에는 이런 신경손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체외충격파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경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해보면 임상에서 효과도 그렇고 이론적인 기반도 그렇고 분명히 상당히 기대되는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체외충격파의 경우 후유증으로 진행하기 전에 적용하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페인 스크램블러 같은 치료들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후유증 중에는 단순히 통증보다도 곤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방광이나 위장관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진료실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안면 대상포진인 경우가 신경이 많이 쓰이죠. 가장 불안하고요. 이러한 경우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허친슨 사인이라고 해서 이 코끝에 포진이 발생하면 이건 시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신경 손상을 의미할 수 있고 반드시 안과 진료를 함께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상포진에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5월도 다 가고 있죠. 시간 참 빠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